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쿵쿵쿵. 현관문이 부서질 듯 누군가 발로 차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문 열어! 도둑년아! 당장 나와! 누군가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남편이 놀라 벌떡 일어나 먼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는 형님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 서 있었어요. 아이, 형수님, 무슨 일이세요? 새벽에 이게. 형님은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저벅저벅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거실에 서 있던 제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세게 후려쳤어요. 퍽하는 소리와 함께 제 머리가 앞으로 숙여졌죠. 시댁 경조사 통장에서 돈 빼먹었지? 내놔. 통장 내역 당장 보여줘. 동서가 5천만 원 빼돌렸다는 거 나 다 알아. 어디 감히 시댁 돈을 함부로 써? 그 돈 절반은 내 돈인 거 몰라? 동서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정말 몰랐네. 형수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새벽에 남의 집에 와서 이게 뭔 짓이에요? 서방님, 동서가 도둑질했는데 가만히 있으라고요? 제 돈도 들어간 공용 통장을 마음대로 써먹은 년을 왜 제가 가만둬야 해요? 서방님도 몰랐죠? 동서가 5천만 원이나 빼돌린 거. 그것도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제 맘대로. 형님, 오해해요. 거짓말하지 마. 동서가 돈 빼돌린 거 나 다 알아. 이게 착한 척하면서 주변 사람들 다 올리고는 이리 와.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5년 차 둘째 며느리입니다. 시아버지가 10년 전에 돌아가신 후 시어머니를 저희 집에 모시고 살았어요. 형님은 첫째 며느리지만 집이 좁다며 시어머니 모시기를 거절했죠. 저는 그저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매일 시어머니 약 챙기고 병원 모시고 다니는 게 일상이었어요. 힘들었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죠. 형님의 효도는 늘 보여주기식이었습니다. 명절이나 어버이날이 되면 어김없이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나타났어요. 비싼 한우 세트, 홍삼 선물 세트를 자랑스럽게 꺼내 보이곤 했죠. 어머니, 이번에 백화점에서 제일 좋은 걸로 골랐어요.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이거 한우 원 플러스 등급이에요. 요즘 어머니가 기력이 없으신 것 같아서 특별히 더 신경 썼어요. 며느리가 이런 것밖에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아이고, 이런 비싼 걸 왜 사왔어? 그냥 와도 되는데. 어머니가 뭐가 그냥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우리 어머니인데요. 제가 맨날 못 찾아뵈서 죄송한 마음에 이것밖에 못 해드려요. 아참, 동서, 어머니 혈압약은 잘 챙겨드리고 있지? 병원은 언제 가셔야 돼? 내가 시간 되면 같이 모시고 갈게. 동서는 어머니 모시느라 고생 많지? 정말 미안해. 맨날 동서한테만 짐 지우고. 네, 형님. 혈압약은 매일 잘 드시고 계세요. 다음 주 목요일에 병원 예약되어 있어요. 아, 목요일? 내가 그날 약속이 있어서. 동서가 모시고 가줄 수 있지? 정말 미안해. 대신 병원비는 내가 낼게.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선물 주고 돌아간 후로는 한 달이 지나도 안부 전화 한 통 없었어요. 병원비를 낸다던 약속도 지킨 적도 없었죠. 시어머니가 병원 가는 날도 약 떨어진 날도 형님은 몰랐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혈압약 챙기는 건 저였어요. 일주일에 2-3번 병원 모시고 가는 것도 저였어요. 시어머니가 밤에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면 약국 뛰어가는 것도 저였죠. 그런데 친척 모임만 있으면 형님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제가 다 챙기고 있어요. 병원도 제가 알아봐서 좋은 곳으로 모시고 약도 제가 다 챙겨드려요. 서울대병원 교수님이 제 친구 남편이거든요.
그분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어머니 진료받게 했어요. 효도는 당연한 거잖아요. 어머니가 편하게 계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아이고, 첫째 며느리가 정말 효녀네. 요즘 이런 며느리 찾기 힘든데.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어머니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저희 소원이에요. 매일 아침마다 어머니한테 전화드려서 안부도 여쭤보고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사다 드려요. 영숙이가 정말 극진하구나. 아이, 형수가 복이 많으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체면을 생각해서 참았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진실을 아셨죠. 한 번은 시어머니가 형님 집에 가고 싶다고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영수가, 이번 주말에 너희 집에 가도 되겠니? 준영이도 보고 싶고 네 집 음식도 먹고 싶구나. 어머니, 저희 집이 너무 좁아서요. 어머니 모실 방도 없고 준영이도 재수학원 다니느라 바빠서 집에 잘 안 들어와요. 그리고 저희 집은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이라 어머니 다리 불편하신데 계단 오르내리기 힘드실 거예요. 다음에 제가 어머니 모시고 호텔 뷔페라도 가요. 거기가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래, 알았다. 그럼 언제 한번 준영이나 데리고 여기 와라. 네, 어머니, 꼭 그럴게요. 준영이한테 할머니 뵈러 가자고 할게요. 하지만 그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실망한 표정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형님 집은 35평 아파트인데도 늘 좁다는 핑계였죠. 저희 집은 28평인데도 시어머니를 10년째 모시고 있는데 말입니다. 가장 화가 났던 건 시아버지 제사 때였어요. 저는 이틀 밤을 새워가며 제사 음식을 준비했어요. 갈비찜, 삼색전, 동그랑땡, 잡채까지 정성껏 만들었죠. 아이고, 음식이 정말 훌륭하네. 누가 이렇게 잘했어? 야, 이 갈비찜이 녹는다, 녹아. 아이고, 아버님 과찬이세요. 동서랑 같이 준비한 건데요. 어머니께서 평소에 알려주신 비법대로 했더니 이렇게 맛있게 됐네요. 동서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손끝이 야무져서 제가 시키면 잘 거드네요. 그래도 아버님이 맛있게 드시니 정말 뿌듯하네요. 영숙이가 요리를 이렇게 잘했어? 몰랐네. 정말 맛있다. 에이, 제가 뭘요.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비법이 워낙 좋아서요. 저는 그저 옆에서 이것저것 배우면서 도운 정도예요. 그래도 다들 맛있게 드시니 보람이 있네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나서셨어요. 영수가, 네가 언제 나한테 갈비찜 비법을 배웠니? 내가 너한테 요리 가르쳐 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정희한테는 가르쳐 줬지만 정희가 어제부터 부엌에서 혼자 다 한 거 내가 다 봤어. 너는 오늘 아침 10시에 와서 상 차리는 것만 도왔잖아. 그것도 수저 놓는 것만. 어머니, 제가 미리 양념이랑 재료 준비는 다 해놨어요. 양념? 정희가 어제 아침에 시장 가서 갈비 사오고 핏물 빼고 양념 다 만들고 했는데 내가 부엌에서 다 지켜봤어. 영수가, 남의 공을 가로채는 건 좋지 않아. 거짓말은 더더욱 나쁘고. 정희야, 수고했다. 음식이 정말 훌륭하구나. 네 정성이 다 느껴진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래. 이 정희가 정말 솜씨가 좋구나. 저도 도왔는데. 형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친척들도 어색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시어머니 덕분에 그날 정말 통쾌했죠. 형님은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효녀인 척 실제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남의 공을 가로채려 했어요. 늘 그랬으니 지켜보시던 시어머니께서 참다 그날 한마디 하신 거였죠. 몇 해 전 설날에도 정말 웃긴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떡국을 끓였어요. 설날 아침 온 가족이 모여 앉았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아주버님, 형님이 차례로 자리에 앉았죠. 제가 정성껏 끓인 떡국을 상에 올렸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국에서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하얀 떡이 국물 위에 동동 떠 있었죠. 형님이 먼저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어요. 얼굴을 찌푸리며 물을 한 모금 마셨죠. 마치 뭔가 잘못된 음식을 먹은 사람처럼 인상을 썼습니다. 동서, 이거 떡국 맞아? 상한 건가? 왜 이렇게 느끼해? 사고를 너무 오래 끓인 것 같은데 국물 색깔도 너무 누렇고. 아, 이건 좀. 영수가 왜 그러니? 난 맛만 좋은데. 어머니는 또 동서 편만 드시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떡국이 아니에요. 떡국은 맑고 깔끔해야 하는데 이건 마치 설렁탕 국물 같아요. 제가 집에서 끓이는 떡국은 정말 투명하고 시원한 맛이 나거든요. 동서, 어머니 드시는 건데 좀 더 신경 써서 끓였어야지. 남편이 떡국을 한 입 먹더니 감탄했습니다. 국물을 연거푸 떠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정말 맛있는데요? 형 먹어봐. 진짜 맛있어. 사골 국물이 이렇게 진하고 구수할 수가 없어. 서방님은 배가 많이 고프셨나 보다. 이런 텁텁한 게 뭐가 맛있다고. 아, 동서, 혹시 미원 넣었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조미료로 맛을 내잖아. 미원 같은 거 넣으면 당연히 맛있지. 그런데 느끼해. 동서는 천연재료로 낸 자연스러운 맛을 모르는 거야? 형님, 저 조미료 하나도 안 넣었어요. 오직 사골이랑 대파, 마늘만. 그럼 더 이상한데? 왜 이렇게 느끼하지? 이렇게 느끼한데 어떻게 조미료를 안 넣었다는 거야? 동서는 설마 거짓말까지 하는구나? 그냥 솔직히 말해도 돼. 이해할게. 뭐 귀찮아서 그냥 조미료 툭툭 넣었을 수도 있지. 뻔했어요. 떡국 맛은 정말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냥 형님이 또 시비를 거는 거였죠. 그 입맛 까다롭다는 형님 아들 준영이도 핸드폰 보며 연신 떡국을 입에 우겨넣고 있었으니 말 다 한 거죠. 제 아들 준서도 맛있다고 먹고 있었고요. 아주버님도 떡국을 드시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국물을 음미하듯 천천히 맛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뭐야? 진짜 맛있는데? 당신 왜 또 그래? 그냥 먹어. 사골 국물 맛 제대로인데? 요즘 떡국 하나 이렇게 정성껏 끓이는 집이 어디 있어? 괜히 새해 아침부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먹어. 당신까지 왜 그래? 눈 감고 먹으면 설탕인지 떡국인지도 구분 안 될 것 같은데. 동서는 요리 기본도 모르나 봐요. 사골은 12시간이면 충분한데 24시간씩이나 끓여서 이렇게 텁텁해진 거야. 떡도 너무 퍼졌고 달걀도 제대로 안 풀렸네. 난 솔직히 비위상해서.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주버님이 떡국을 먹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멈췄어요. 눈을 크게 뜨고 국물을 한 번 더 맛봤죠. 마치 뭔가 중요한 걸 발견한 사람처럼 표정이 변했습니다. 잠깐만. 이 맛, 이거 완전히, 어머니, 이거 돌아가신 할머니 떡국 맛이에요. 분명해요. 이거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바로 그 떡국이야. 남편도 숟가락을 놓고 감탄했습니다. 맞아. 나도 방금 그 생각했어. 어릴 때 할머니가 명절마다 끓여주시던 바로 그 맛이야. 특히 이 구수하면서도 깔끔한 뒷맛이 정말 똑같다. 당신 어떻게 한 거야? 대파 들어간 타이밍도 완벽하고 달걀 푸는 방식도 똑같네. 재수씨, 대체 어떻게 한 거예요?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떡국 비법을 어떻게 알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형님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다가
무덤덤하게 한마디 하셨죠. 맛없고 비위 상한다니 내가 미안하다. 네? 어머니께서 왜 미안하세요? 이거 내가 정희한테 요리법 알려줘서 그대로 끓이게 한 거다. 그런데 영숙이 네 입맛에는 안 맞는 모양이구나. 뭐 어쩌겠니? 내가 네 입맛에 맞출 수도 없고. 네? 내가 정희한테 특별히 가르쳐줬어. 우리 집안 3대째 내려오는 떡국 비법. 사골 고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대파랑 마늘 넣는 순서, 달걀 푸는 방법, 심지어 떡 넣는 시간까지 다 내가 알려준 거다. 그러니 내가 미안해해야지. 그 순간 형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봤죠. 어머니가 동서한테 가르쳐 주신 거였어요? 그래. 뭐 잘못됐니? 아니, 그래도 이건 좀 맛이 이상한데 동서가 제대로 못 배운 거 아닐까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가 정희한테 우리 집안 비법을 알려줘서 정성 들여 만들었는데 네 입맛에는 안 맞았나 보다. 정말 미안하구나. 아니, 어머니, 제가 그런 뜻이 아니라... 형님의 얼굴이 토마토처럼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며 숟가락을 놓았다 들었다 반복했어요. 괜찮아. 네가 맛없다고 하면 맛없는 거지. 억지로 먹지 말거라. 괜히 체하지. 우리는 다들 맛있게 먹을 테니까 너는 다른 거 먹어라. 정희야, 어제 먹다 남은 찌개라도 영숙이 대표줘라. 어머니, 저는 정말... 아니에요. 그냥 먹을게요. 그때 제가 떡국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괜찮아요. 입맛은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요. 제가 금방 찌개 데워드릴게요. 형님은 MSG 맛에 익숙하셔서 천연재료 맛이 싱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찌개도 조미료 안 넣었는데 괜찮으세요? 형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조카가 정말 이 상황에 못을 박았죠. 그냥 먹어, 엄마. 엄마가 한 것보다 훨씬 맛있구만. 괜히 아침부터 작은 엄마한테 시비야. 작은 엄마, 저 한 그릇만 더 주세요. 많이 담아주세요. 그 말 한마디에 아주버님과 남편이 웃기 시작했죠. 형님은 고개도 못 들고 떡국을 먹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간신히 소란이 일단락되고 가족들은 모두 맛있게 떡국을 먹기 시작했어요. 형님만 혼자 숟가락으로 떡국만 뒤적였죠. 그날 이후로 형님은 제 요리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제 요리는 모두 시어머니에게서 전수를 받은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형님과 저의 갈등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교묘한 방법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죠. 몇 달 뒤였습니다. 시어머니 칠순이 다가왔어요. 저는 2달 전부터 뷔페를 알아보고 준비했어요. 시어머니께서 한식을 좋아하셔서 한정식 전문 뷔페로 예약했죠. 형님도 처음엔 좋다고 했었습니다. 칠순 일주일 전 친척들이 모여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작은 아버님, 작은 어머니, 시어머니의 사촌 언니까지 모였습니다. 저는 준비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었죠. 한정식 뷔페로 예약했어요. 어머니가 한식을 좋아하셔서요. 그때 형님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그 뷔페 말이야? 동서, 그거 취소하자. 내가 알아보니까 너무 싸구려더라. 어머니 칠순인데 그런 허름한 데서 하면 창피하잖아. 어머, 그래? 정희가 싸구려로 예약했어? 동서가 돈 아까워서 제일 싼 곳으로 한 것 같아요. 내가 아는 호텔 뷔페 있는데 거기가 훨씬 격이 달라요. 어머니 칠순인데 좀 품위 있게 해드려야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형님이 친척들 앞에서 대놓고 망신을 주는 거였어요.
형님, 이미 계약금도 냈어요. 그리고 형님도 그때 좋다고 신청하셨는데 나는 동서가 잘 알아봤을 거라 생각해서 그냥 찬성한 거지. 이렇게 구린 곳인 줄 알았으면 절대 안 했어. 어제 가서 직접 봤는데 정말 볼품없더라. 동서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곳을 예약한 거야? 정희야, 너무 아낀 거 아니야? 어머니 칠순인데. 그러니까요. 동서가 어머님 칠순을 이렇게 싸구려로 하다니. 친척들 다 오실 텐데 뭐라고 하겠어요. 어머님 체면은 또 어떻고요? 친척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어요. 내가 정희한테 그 한정식 뷔페로 해달라고 부탁한 건데. 어머니가요? 그래. 내가 거기 가봤는데 음식이 정갈하고 맛있더라. 나는 그 스테이크 나오는 호텔보다 한식이 좋다. 내가 선택한 곳인데 네가 왜 구린 곳이라고 그래? 거기도 비싸고 좋은 곳인데. 형수가 좋다고 하시면 된 거지 뭐. 정희가 여러 곳 알아봐서 보여줬는데 내가 거기가 제일 마음에 든다고 한 거야. 내 생일인데 내가 좋은 곳에서 하는 게 뭐가 문제야? 형님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입이 삐쭉 나와서 아무 말도 못했죠. 저는 그냥 어머니를 위해서. 정희가 내가 마음에 쏙 드는 좋은 곳 선택한 거니까 그대로 진행하렴. 저는 시어머니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형님은 삐진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칠순잔치 당일이 되었어요. 12시 시작인데 형님은 1시간 넘어서야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형님을 기다리느라 피곤해 보이셨어요. 이 사람은 대체 왜 안 나타나는 거야? 전화도 안 받고. 같이 출발하신 거 아니셨어요? 뭐 어디 좀 들른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많이 늦었죠. 특별한 선물 구하느라 늦었어요. 형님은 큰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요란하게 포장을 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거 100만 원짜리 산삼이에요. 10년산 장뇌섬이라고 정말 구하기 힘든 건데 제가 특별히 아는 분한테 부탁해서 구했어요.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준비한 거예요. 오래오래 사셔야죠. 와, 100만 원짜리? 용숙이가 정성이 대단하네. 어머니 칠순인데 이 정도는 당연하죠. 어머니, 이거 드시고 건강하세요. 온 가족들 이목이 집중되었죠. 시어머니가 선물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산삼 박스 안에서 편지 한 장이 떨어졌어요. 시어머니가 편지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님,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땡땡무역. 순간 잔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형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영수가, 이거 네가 받은 선물 아니니? 넌 네 시어머니 칠순 선물도 돌려막기 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형수님, 이건 좀 심하신 것 같은데요. 어머니 칠순에 남한테 받은 선물을 하시다니요.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00만 원짜리라더니 거래처 선물이었구나 같은 말들이 들렸어요. 그게 아니라 어머님 이건. 됐다. 뭐 이거 먹고 건강하기만 하면 되지. 시작들 하자. 형님은 얼굴이 토마토처럼 빨개졌습니다.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형님이 황급히 자리를 떴어요. 그날 형님은 화장실에서 한참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나왔을 때도 얼굴이 빨개진 채로 구석에만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형님과의 일화는 다음에 소개해드릴 이야기에 비하면 애교입니다. 본격적으로 형님이 저를 끔찍이 싫어하게 되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으니까요. 시댁에는 특별한 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경조사 통장이라고 불리는 이 통장은 제가 결혼할 때부터 있었어요.
남편과 아주버님이 매달 일정 금액을 넣어 모으는 비상금 통장이었죠. 시댁에 큰일이 생기거나 시어머니께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쓰려고 만든 것이었습니다. 15년 넘게 꾸준히 모으다 보니 잔액이 1억이 넘었다고 남편이 말해줬어요. 행사 때 조금씩 쓰다가 남은 건 나중에 어머니 요양원 비용으로 쓸 생각이야. 좋은 곳은 한 달에 300만 원씩 한대. 내가 끝까지 모시면 되는데 왜 요양원을 생각해요? 어머니도 우리랑 계시는 게 행복하실 텐데. 어머니가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다고 하셔. 몸이 불편해지면 요양원 가는 게 어머니 뜻이야. 우리가 아무리 말려도 고집이 세셔. 그 통장은 첫째 며느리인 형님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과 아주버님은 함께 사업을 하는데 그날 사무실에서 경비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도 마침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사무실에 들렀다가 함께 있었죠. 아주버님이 경조사 통장을 확인하던 중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주버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빨갛게 변했어요. 이거 뭐야? 돈이 다 어디 갔어? 뭐가 형? 야, 이거 봐. 통장에 돈이 왜 이렇게 적어? 1억 2천이 있어야 하는데 8천만 원밖에 없어. 4천만 원이 감쪽같이 사라졌어. 형, 그게 무슨 소리야? 잘못 본 거 아니야? 어머, 정말이에요? 그 많은 돈이 어떻게? 내가 눈이 삐었냐? 여기 봐. 작년부터 매달 200만 원, 300만 원씩 빠져나네? 뭐야? 심지어 한 번에 500만 원을 뺐다고? 이게 뭐야? 이 여자가? 이거 어디에 쓴 거야? 아주버님이 바로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무실로 당장 오라고 했어요. 30분 후 형님이 도착했습니다. 곧이어 형님을 앞에 앉히고 대질했어요. 저희 셋이 지켜보는 가운데 형님은 처음엔 발뺌을 했죠. 통장?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영수가 통장에서 4천만 원 사라졌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형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들이대자 결국 인정했어요. 준영이 재수하는데 학원비랑 생활비가 부족해서 잠깐 빌린 거야. 내가 곧 갚아서 채워 넣으려고 했어. 정말이야. 별것도 아닌 일로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야, 내가 매달 생활비로 500만 원씩 주잖아. 준영이 학원비는 따로 주고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4천만 원을 빼먹어? 요즘 물가도 오르고 준영이 재수학원비도 비싸고 관리비에 식비에. 그만해. 거짓말 그만하고 진짜 이유 말해. 하지만 형님은 조개처럼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결국 아주버님이 통장 거래 내역을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따졌어요. 2월 15일 갤러리아 백화점 320만 원. 이거 뭐야? 3월 8일 현대백화점 280만 원. 4월 20일 신세계 본점 450만 원? 이게 다 뭐냐고! 그건 내가 뭐를 좀 샀어. 필요한 거? 야, 내가 백화점에 확인해봤어. 샤넬 가방, 구찌 옷, 에르메스 지갑. 이게 생활비야? 어머니 요양원 갈 돈으로 명품 산 거야? 형님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친구들 다 명품 들고 다니는데 나만 초라해 보여서. 친구, 50 넘은 나이에 친구들 따라 하려고 어머니 돈을 훔친 거야? 야, 이혼이야. 나는 도둑이랑 못 살아. 당장 나가. 오빠,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다 갚을게. 내가 일을 구해서라도 다 갚을게. 우리 준영이 아빠 없으면 어떡해? 준영이가 왜 아빠가 없어? 이제 엄마가 없는 거지?
여보! 형 일단 진정해. 형수님, 이거 정말 너무하신 거예요.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 돈인데 어머니 편찮으실 때 쓰려고 저희 형제가 술도 안 먹고 15년 동안 모은 돈이잖아요. 알아요. 다 알아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6개월만 시간을 주세요. 이래서 다 갚을게요. 며칠 후 아주버님이 중요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부터 경조사 통장은 재수 씨가 관리해 주세요. 카드도 통장도 다 재수 씨 명의로 바꿀 거예요. 오빠, 왜 동서한테? 내가 첫째 며느리인데, 내가 15년 동안 관리했는데. 15년 동안 관리하면서 4천만 원 빼먹은 사람한테 어떻게 맡겨? 재수 씨는 10년 동안 어머니 모시면서 한 번도 문제 없었어. 오히려 자기 돈으로 어머니 약 사고 병원비 내면서도 한마디도 안 했잖아. 이제 정말 잘 관리할게.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한 번만 믿어줘. 늦었어. 신뢰는 한 번 깨지면 회복이 안 돼. 그리고 영수가 네가 빼먹은 4천만 원 6개월 안에 다 갚아. 안 그러면 정말 이혼이야? 형님은 그날 울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통장 관리권까지 빼앗긴 것이 자존심이 많이 상했겠죠. 하지만 완전히 자업자득이었어요. 그날 이후 형님의 시댁 내 입지는 완전히 무너졌죠. 하지만 이때는 몰랐어요. 이 사건으로 형님이 무슨 막장짓을 저지를지는요. 시어머니가 정기 건강검진을 받고 한 달쯤 뒤였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췌장암 3기였어요. 온 가족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설명은 차가웠어요. 수술이 어렵고 항암 치료를 해도 6개월 정도가 한계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지만 저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형님은 병원 복도에서 대성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못난 며느리라 효도도 못했는데 이제부터라도 정말 잘할게요. 뭐든지 다 해드릴게요. 그런데 30분 후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대기실을 지나가는데 형님이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췌장암 3기래. 의사가 길어야 6개월이라고 하더라. 솔직히 말해서 어차피 얼마 못 사실 텐데 치료비로 괜히 돈 쓰고 가족들 피곤하게 매달리는 것보다 그냥 보내드리는 게 낫지 않겠어? 깔끔하게. 그치. 질질 끌면 서로 피곤해지지. 어? 맞아. 재산? 재산은 좀 있으실걸? 그래, 난 돈 다 쓰고 갈 거야. 봐, 우리 어머니처럼 돈도 안 쓰고 저러시다가 암 걸리면 그게 얼마나 억울한데. 뭐? 그래. 당장은 어렵고 내가 나중에 여행 일정 잡아볼게.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형님 앞으로 다가가 휴대폰을 빼앗았어요. 형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야, 뭐야? 동서, 내 폰 돌려줘. 너 남의 통화 엿듣고 있었니? 엿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라 형님 목소리가 너무 커서 다 들렸어요. 주변 사람들 다 형님만 보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어머니가 암 선고 받으신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치료비 아까워하는 거예요? 너는 진짜 시어머니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 하는 거니? 이제 그만해. 너 지켜주는 시어머니도 내년이면 이 세상에 없어. 그때 가서 누가 네 편 들어줄 것 같아? 형님, 정말 인간이세요? 형님한테 시어머니는 그저 자기 편 들어주는 사람, 아니면 재산 남겨줄 사람으로만 보이나 봐요? 저는 달라요. 저한테 어머니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가족? 그래, 누가 아니래? 나도 가족이야. 나도 슬프고 안타까워. 그런데 현실을 봐. 의사도 가망이 없다고 하잖아. 돈 때문에 그러세요? 뭐? 내가 돈 때문이라고? 아니에요? 형님, 거울 좀 보세요.
형님 얼굴에 돼지처럼 욕심이 가득해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형님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할 말을 잃고 입만 뻥긋거렸어요. 저는 형님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고 돌아섰습니다. 형님의 본심을 알게 된 충격과 분노가 가슴을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결심도 섰습니다. 어떻게든 시어머니를 살려야겠다고요. 항암 치료가 시작된 후 형님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병원에 왔지만 그 후로는 한 달에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매번 바쁘다는 핑계만 댔죠. 시어머니가 항암 부작용으로 밤새 구토하실 때 저는 등을 쓸어드리며 간호했습니다. 형님은 그저 전화로만 안부를 물었어요. 그것도 아주 짧게 형식적으로만 했죠. 어느 날 형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동서, 이번에 병원비 얼마나 나와? 이번 달은 300만 원 정도예요. 보험이 있는데 그만큼이나 나와? 네, 왜 그러세요? 저 바빠요. 그거 병원비 공용통장에서 쓰지 마. 동서가 어머니 아끼는 마음 아니까 동서 돈으로 내. 동서도 그랬잖아. 동서가 하겠다고. 동서가 내뱉은 말 동서가 책임져. 대체 왜 그러세요? 이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형님. 아니, 동서가 어머니 살리고 싶다고 했잖아. 그럼 동서가 책임져야지. 왜 내 돈까지 왜 끌어들여? 아무튼 나는 할 말 없어. 그리고 괜히 이상한 소리해서 애아빠 귀에 이상한 말 들어가게 하지 마.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형님은 원래 돈을 좋아하긴 했지만 적어도 시어머니께는 잘 보이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노골적으로 변한 게 이상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병실에서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영숙이 전화니? 정희야, 영숙이는 요즘 왜 안 오니? 형님이 요즘 좀 바쁘신가 봐요. 그래, 전화라도 자주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마침 형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바로 시어머니께 바꿔드렸습니다. 영숙아, 병원에 언제 올 거니? 아,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병원에 가면 어머니께 옮길까봐 못 가고 있어요. 어머니 지금 감기 옮으시면 큰일 나세요. 그래, 감기약은 먹었니? 약이랑 밥 잘 챙겨 먹어라. 네, 어머니, 곧 나으면 갈게요.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는 쓸쓸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형님의 거짓말을 눈치채신 것 같았습니다. 형님이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을까요? 단순히 돈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말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저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힘들어하시면서 삶의 의지마저 잃어가는 것 같았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당 의사 선생님이 저희를 불렀어요. 보호자분들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개발된 표적 치료제가 있는데요. 임상시험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췌장암 3기 환자분들의 반응률이 기존 항암보다 훨씬 높아요. 선생님, 그럼 저희 어머니도 그 치료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 급여 승인이 안 된 약이라서요. 한 달에 1,500만 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최소 6개월은 투여해야 효과를 판단할 수 있고요. 1,500만 원이요? 그게 6개월이면 9천만 원.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10년 넘게 모은 적금이 있었어요. 1억 정도 되는 돈이었어요. 선생님, 그 치료하겠습니다. 제가 돈은 어떻게든 준비할게요. 진료실을 나와서 대기실로 왔습니다. 아주버님도 함께 오셨는데 복도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떻게 됐어? 의사 선생님이 뭐래? 형, 신약이 있대.
효과가 좋다는데 보험이 안 돼서 한 달에 1,500만 원이래. 6개월 정도 항암을 하셔야 하고. 1,500만 원? 그럼 6개월이면 거의 1억이네. 제가 적금 해약할게요. 재수 씨,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재수 씨가 시집 오기 전부터 모은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 경조사 통장에서 쓰면 안 될까? 당연히 거기서 써야지. 그 돈이 뭐 때문에 있겠어? 이럴 때 쓰라고 모아둔 거잖아. 하지만 맞아. 우리가 15년 동안 모은 돈은 1억이 넘는데 그걸로 충분해. 재수 씨, 신경 쓰지 마요. 어머니 치료비는 당연히 아들들인 우리가 함께 부담해야지. 왜 재수 씨 혼자 짊어지려고 해요? 정말 감사해요. 근데 어머니께는 어머니께는 돈 걱정 안 하시게 보험 된다고 말씀드리자. 결국 경조사 통장에서 치료비를 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는 비밀로 했어요. 정희야, 이 새로운 약이 너무 비싼 거 아니니? 괜히 너희들 부담 주는 거 아니야? 어머님, 그런 생각 마셔요. 이거 다 보험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데. 병원에서 특별히 신청해줬대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 정말 다행이네. 너희 덕분에 이런 좋은 치료도 받고. 그런 생각 마시고 어서. 왜 자꾸 울어? 선의의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돈 때문에 치료를 거부하실까봐 두려웠거든요. 신약 치료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날 밤 10시쯤 형님이 갑자기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형님이 소리를 질렀어요. 도둑년, 네가 감히 내 돈을 마음대로 써? 내가 쓰지 말라고 했지? 딱 봐도 형님은 만취 상태였습니다. 왜 이래요, 형님? 내일 술 깨고 나서 얘기해요. 네가 통장에서 5천만 원 빼간 거 다 알아. 형님, 그건 어머니 치료비예요. 아주버님도 동의하셨고요. 내 동의는? 나도 그 통장에 권리가 있어. 그런데 네가 뭔데 마음대로 써? 남편이 나서서 형님을 막았습니다. 형수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어머니 치료비인데 왜 이러세요? 그 순간 형님이 손을 휘둘렀고 제 뒤통수를 쳤죠. 형수님! 어머니 치료비? 병원에서도 의사가 가망 없다고 했잖아. 이 답답한 것들아. 그런데 왜 1억씩이나 태워? 바로 그때 아주버님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죠. 내가 여기 오지 말라고 했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너 돈이 아까워서 이러는 거야? 오빠도 정신 차려. 의사가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는데 왜 1억을 낭비해? 그 돈이면 준영이 유학도 보낼 수 있는 돈이야. 준영이 그렇게 해서 유학 가면 걔가 대단히도 좋아하겠다. 네 장모님이 암에 걸려도 이렇게 했겠어? 돈 아까워서 치료 안 했겠냐고. 우리 엄마는 달라. 안 아프시거든. 뭐?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형님, 준영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아날 확률이 1%라고 해보라고요. 그래도 돈부터 계산하면서 치료할지 말지 고민할 거예요? 야, 어디서 내 자식을 걸고 넘어져? 네가 감히 준영이를 입에 올려? 자식 아프면 앞뒤 안 가리고 돈이든 뭐든 다 쓰면서 부모가 아프니까 돈부터 계산하네요.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모는 자식 아프면 집 팔 준비부터 하는데 자식들은 부모 아프면 병원비부터 아까워한다고. 설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하고 저 안 믿었는데 이제 믿어져요. 형님 보니까 정말 그런 사람이 있네요. 형님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습니다. 입술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너희가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러지. 동서도 아무것도 몰라. 재산 하나 없는 시어머니라는 거. 뭐라고? 재산?
그게 무슨 말이야? 됐어. 그만해. 아무튼 내 돈은 쓰지 마. 그래, 알았다. 나가, 당장 나가. 너 같은 년이 내 아내였다니. 멍청한 것들. 형님이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우리는 모두 충격에 빠져 말을 잃었어요. 아주버님은 심각하게 이혼을 준비하겠다고 말을 했죠. 저희 부부는 아주버님을 위로하며 그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과 크게 싸운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시어머니 병문안을 위해 지방에서 큰 이모님이 올라오셨어요. 8순이 넘으신 연세에도 시어머니를 걱정하시며 먼 길을 오신 것이었죠. 병실에서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우셨습니다. 큰이모님은 시어머니 상태를 보시고는 안타까워하셨어요.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누다가 돌아가시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병원 로비에서 배웅까지 나갔는데 큰이모님이 갑자기 남편과 아주버님을 불러 세웠어요. 민수야, 민호야, 너희들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큰이모님,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살아계신데 벌써 재산조사부터 하고 다니냐? 너희가 그렇게 돈에 환장했어? 재산 조사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큰 이모님이 화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양복 입은 남자가 우리 동네 왔더라. 순자 명의로 된 땅 있냐고 이장한테 물어보고 다녔대. 심지어 등기소까지 가서 조사했다더구나. 뭐라고요? 아이, 우리는 그런 사람 보낸 적 없는데. 그 남자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순자가 안말기라서 가족들이 재산정리 차원에서 자기를 보냈다고 했대. 어머니가 곧 돌아가실 것처럼 말하고 다녔다는 거야. 아주버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희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어머니 재산 같은 거 관심도 없고요. 그럼 누가 그런 짓을 했겠니?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형님의 짓이라는 걸요. 최근 형님이 돈에 집착하는 모습, 시어머니 치료비를 아까워하는 태도, 그리고 저희 집에서 술 마시고 꼬장을 부렸을 때 마지막으로 했던 말까지 모든 게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순자는 모르게 해라. 그래도 자식들이 그런다는 거 알면 얼마나 상심하겠니? 큰이모님, 저희 절대 아니에요.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꼭 알아내겠습니다. 큰이모님이 돌아가신 후 우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설마 영숙이가? 형님 같아요. 최근 행동이 너무 이상했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 살아계신데 재산 조사를?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은 이미 시어머니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큰이모님이 돌아가신 후 아주버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주버님이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숙아, 너 혹시 최근에 시골 다녀온 적 있어? 시골? 무슨 시골?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누가 어머니 명의 땅 조사하러 다녔대. 너 아니지? 내가 미쳤어? 왜 내가 그런 짓을 해? 오빠, 나를 뭘로 보는 거야? 형님은 발뺌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주일 뒤 시어머니 상태가 호전되었어요. 신약이 효과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집에 가고 싶다고 하셔서 퇴원하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서 가까운 아주버님 집에 모시기로 했죠. 아주버님 집에 도착하니 형님이 집에 있었습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나는 걸 보니 외출 준비 중인 것 같았어요. 아주버님이 시어머니를 큰 방에 모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퇴원해 피곤하셨는지 바로 잠드셨어요. 아주버님이 안방에서 나오다가 거실 소파에 놓인 형님 가방을 보았습니다. 가방이 열려 있었고 서류 뭉치가 빠져나와 있었어요. 무심코 꺼내본 서류는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김순자 씨 재산 현황 중간 보고서.
아주버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보고서를 펼쳐보니 시어머니의 재산이 상세하게 분석되어 있었어요. 부동산, 예금, 보험까지 모든 것이 조사되어 있었죠. 그때 욕실에서 형님이 나왔습니다. 아주버님의 표정을 보고는 얼어붙었어요. 영수가 따라 나와. 할 얘기가 있어. 오빠, 그건... 어머니 주무시니까 밖에서 얘기하자. 소리 지르게 하지 말고 당장 나와. 저희 부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바로 따라 나갔죠. 우리는 집 근처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아주버님이 보고서를 탁자에 내려놓았어요. 이게 뭐야? 설명해봐. 형님은 당황하다가 이내 표정을 바꿨습니다. 숨길 것도 없어. 어머니 돌아가시면 재산 분배해야 하잖아. 그래서 미리 알아본 거야. 형수님, 어머니 살아계신데 어떡해? 곧 돌아가시겠죠, 서방님.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의사도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어머니 재산이 얼마가 되건? 형님이 갑자기 당당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봐, 어머니 명의로 된 거 하나도 없어. 땅도 없고 예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재산이 제로야, 제로. 그래서 그래서라니? 그래서라니. 놀랍지 않아? 평생 살아오신 분이 재산이 하나도 없다잖아. 난 어머니가 부자인 줄 알았어.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셔서. 그래서 그래도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더라. 그래서 뭐가 자꾸 그래서야 그래서는. 치료비로 1억 써도 그 돈 절대 회수 못한다고. 그 순간이었어요. 아주버님이 형님 얼굴이 돌아갈 정도로 뺨을 후려치셨습니다. 금세 형님의 뺨이 붉어졌어요. 아주버님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한참을 부들거리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꺼져라. 넌 정말 1분 줄게.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래, 사라지 마. 난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왜 그 큰 돈을 버리려는지. 형님이 가방을 들고 카페를 나가버렸습니다. 우리는 망연자실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호전되는 듯 했지만 결국 고령과 췌장암을 이기지 못하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집으로 잠시 돌아오신 것이 마지막 불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다시 입원하신 지 2주 만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으로 저희 손을 잡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남기셨죠. 장례식장에 형님도 왔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슬픈 기색은 없었어요. 아주버님과 남편은 어머니 가시는 길이니 조용히 보내드리자며 형님의 존재를 참았습니다. 형님은 그런 아주버님을 보며 비웃었어요. 내 말이 맞았지? 어차피 돌아가실 상황이었어. 의사도 분명하게 말했고. 기적이 아무 때나 일어나면 괜히 기적이겠어? 어때? 1억씩 날려가며 고생한 보람이 있어? 영수가 입 좀 다물어. 현실을 인정해. 돈만 날리고 결국 이렇게 됐잖아. 형님은 끊임없이 입을 놀렸지만 저희는 참았습니다. 어머니 가시는 마지막 길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죠. 장례를 치른 다음 날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남기신 유언장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고 김순자 여사님께서 6개월 전 저희 사무실에서 공증받으신 유언장입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우리는 모두 충격에 빠졌어요. 이민수 씨에게 10억, 이민호 씨에게 10억, 그리고 박정희 씨에게 10억을 상속합니다. 뭐라고요? 30억? 어머니가 30억이 있었다고요? 정확히는 그 이상이고 상속세 등등을 제외하면 그 정도 됩니다. 부동산과 예금, 주식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저한테도요? 네,
여사님께서 특별히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정희야, 10년 동안 진심으로 나를 돌봐줘서 고마웠다. 그동안 행복했다. 내가 너에게 줄 건 이것뿐이구나. 행복하게 살아라. 때 되면 다 가는 것이니 너무 슬퍼 말아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딸로 생각해 주셨다니요. 형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사기예요. 둘째 며느리한테 10억을 준다니. 그럼 저는요? 저는 첫째 며느리인데. 최용숙 씨에게는 상속분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그럴 리 없어요. 유언장 무효예요. 치매 상태에서 쓴 거 아니에요? 여사님은 정신이 완전히 온전하실 때 작성하셨습니다. 의사소견서도 있고 동영상 녹화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는 상속권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며느리는 법적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언으로 둘째 며느리이신 박정희 씨에게 유증을 하신 겁니다. 형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흥신소 보고서에는 재산이 없다고. 어머니가 일부러 숨기신 거야. 네가 재산 조사하는 걸 아셨으니까. 이건 불공평해요. 법적으로 대응할 거예요. 그러셔도 소용없습니다. 하신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해봐.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만 날리는 일일 테니. 이런 씨팔. 형님은 결국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장래 후 아주버님은 곧바로 이혼 서류를 제출했어요. 형수가 이제 끝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가난한 집에서 벗어나. 오빠, 30억 있으면서 왜 가난한 척했어? 그건 어머니 돈이야. 우리 돈이 아니었어. 넌 끝까지 그걸 몰랐구나. 형님은 모든 것을 잃고 떠났습니다. 시어머니를 돈으로만 봤던 대가였죠. 형님과 아주버님은 결국 이혼했습니다. 형님은 모든 걸 잃고 떠났어요. 돈에 눈이 멀어 가족을 잃은 것이었죠. 저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진짜 딸처럼 여겨주신 것에 평생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10억이라는 유산도 유산이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남겨주셨어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사랑의 가치를 가르쳐 주셨죠. 혹자는 형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희망이 안 보이는데 발버둥친 우리를 바보로 생각할지도 모르죠. 의사가 6개월이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시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돈을 썼냐고 할 수도 있어요. 멍청하다고, 바보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며 당신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죠. 그 따뜻한 눈빛과 손길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남은 인생 위안을 얻고 살아갈 수 있어요.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 사랑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시어머니가 우리에게 남긴 진짜 유산이었어요. 저는 오늘도 시어머니 영정 앞에 국화꽃을 올립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하죠. 어머니 사랑합니다. 딸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